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노진철입니다. 시민사회가 뭔가에 대한 논의장을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18, 19세기에 서구사회에서 국가와 시장의 기능적 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이미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황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빈곤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불평등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 등등이 일어나면서 이 시장 실패의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29년에 미국에 나서 이제 공황이 먼저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등장한 게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하면서 결국 국가가 일종의 위험관리 체계의 모습을 띠고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위험 사례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위험관리 체계로서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유효 수요를 국가가 직접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는 거죠.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보험 제도, 실업보험 등등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상해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치료를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투입하는, 혹은 실업자가 되면 이제 이런 실업보험을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투입하는 이런 식의 이제 위험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종 보험제도들도 19세기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 대만,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등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후발 산업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기존의 케인즈적 복지국가와는 다른 패턴을 밟게 돼요. 그러니까 발전 국가는 결국 관료들이 기획을 하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이 시장은 사실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이 서구는 이런 공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19세기에 프랑스나 이태리,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등에서 이미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들이 이미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19세기 이미 중엽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일종의 협동조합도 금융기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이 동아시아 후발 산업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위로부터 아래로 모든 것이 위에서 계획을 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틀에서 소위 계획경제를 국가가 시도하게 되죠. 이 계획경제는 사실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이죠. 여러분 뭐 아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인데 우리도 계획경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결국 관료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에서 움직여가는 시스템을 작동했기 때문에 관료제가 비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에서도 지금 관료제가 지나치게 비대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나서게 되죠.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계획경제나 혹은 보호무역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 시장에게 강압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압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이제 이런 강압적 개입 과정에서 혹은 이제 5.16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를 동반한 그러한 정권 찬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항상 위협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저항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경제에 편입돼 들어가면서 결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임금이었고, 따라서 저임금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저임금 상태를, 저임금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노동운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제 발전국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전 국가의 모델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기에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제적 성공을 해냈지만은 결국 정치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그리고 저항 세력을 탄압한다든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치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경제와 정치 간에 이제 딜레마를 안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진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소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사실은 강한 권력을 통해서 이런 시장의 실패 자체를 통제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서구적인 복지국가이든 혹은 동아시아에 출현하는 발전국가이든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적 책무로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요청되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34조에 이걸 넣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가 지닌다. 그리고 국가는 여자의, 왜 여성이라고 안 그러고 여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의 복지와 권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여성 권리를 이제 헌법 안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 의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국가는 그리고 이번 작년 세월 때 계속 문제가 됐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헌법 제34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국가위기관리 학회장을 맡고 있어서 작년에 이 세월호 때문에 많이 언론에 나가서 이 국가의 보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작년 11월 달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저보고 이제 특강을 요청해서 과연 국가의 보호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논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계의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그것이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했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헌법학적에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얼스 지금 그 전염병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헌법 제34조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제 각종 시민사회와 관련돼서 뭘까요?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기본 바탕은 이 헌법 제34조 안에 깔려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민사회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인데요. 시민사회는 일부 학자들은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이 3분 논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같은 레벨에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시민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인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시민사회인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시민의 집합체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NGO가 꼭 시민사회도 아닙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실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세기에 시민사회 개념이, 시빌 소사이어티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대체적으로 영국을 지시했었어요. 그리고 불란서를 지시했던 것이죠. 그 반면에 독일은 시민사회 형성에 실패합니다. 그 이제 1848년 혁명의 실패라고 그러는데 시민사회 형성에 실패했죠. 그만큼 시민사회는 이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그런 속에서 그 시민사회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규범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에요. 시민사회는. 규범적으로 요청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범이나 이제 우리가 윤리 등등은 바로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가
사회에서 통용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원규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성으로 도덕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규범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규범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을 떠들고 들어오는데 수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 비판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이성의 항목이죠. 그 속에서 이 실천 이성이 요청되는 것이 바로 규범적인 부분이죠. 실천이 요청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지금 경제 영역이나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민사회를 규범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그 대체적으로 이론적 차원에서 그 시민사회 개념이 형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자유주의 속에서 이제 토크빌이 등장하게 되는데 토크빌이 이제 미국 사회를 보고 와서 거기서 시민사회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을 유럽 사회에 요청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자유주의적인 시민사회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해법으로 요청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시민사회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런 규범이나 사람들이 지향하는 규범이나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시민사회이고 그래서 사회운동과 관련돼서 요청되기도 하고 공공정책을 우리가 위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는 언급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좌우의 논쟁 속에서 정치적 조정이 요청될 때 그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시민사회 담론이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서구사회에서나 지금 이 후발 산업국에서나 시민사회 담론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시민사회 담론이 최근에 들어와서 부상을 하면서 이제 시빌 소사이티 대신에 이제 시빅 소사이티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좀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민사회 담론이 재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맥락은 서구 쪽에서 먼저 시민사회 담론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자유방임에 의해서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이제 소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등장을 했고 그 속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케인즈주의 이후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정부 개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실패했죠. 그 부담이 복지 수출이 이제 커지고 하면서 그것이 국가의 부담이 등장을 했고 적어도 1980년대에 유럽 각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우파들이 다시 급부상하는 이제 레이건 행정부라든가 마가렛 대처 행정부가 등장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반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실패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흔히 스웨덴 모델이나 등등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했던 복지국가 모델의 실패 현상이 등장하죠. 여기서 대안을 또 찾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 실패도 아니고 시장도 안 되고 정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제3의 대안은 뭔가? 그 속에서 시민사회 담론이 재부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속에서 국가, 시장, 그리고 신분사회 이런 삼분론을 일부 학자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맥락과 후발 산업국이 들어간 맥락은 다릅니다. 그런데 후발 산업국은 어쨌든 서구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시민사회 담론이 다시 부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발전국가는 적어도 이 복지국가와 달랐던 것은 뭐냐면 국가에 의해서 광범위한 통제가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가 일어났었고 또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민족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은 공공성의 결핍이 일어났어요. 공공성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있죠. 그 자원은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나 혹은 소통에서의 이런 그런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배제돼 나갈 때 우리가 공공성이 결핍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성은 결국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성이 결핍됨으로 해서 결국은 공중의 역할이 발전국가에서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시사 문제나 공적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보여주거나 혹은 정치적 활동을 등을 돌리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저희들이 이제 시민운동을 해봅니다만은 대부분 이게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되면 시민들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결국은 전면에 나서려고 하기보다 정치적인 그 문제가 개입될 경우 뒤로 빠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적 영역은 결국 자기 가족이나 혹은 경제적 부후, 취업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사적 영역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취업이나 생계 유지에 몰두하는 이런 우리가 사사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나치게 시민사회 영역이 개인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실제 시민사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화 현상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사화 현상이 등장했고, 따라서 시민들은 이 실제 현실에서는 공공성 개념 우리가 부재해 있고, 그리고 사회적 배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혹은 이제 우리가 이쪽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배제 논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들어온 사람은 결국은 사회 나가서도 모든 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회에서 배제돼 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 예, 회의적이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발전국가이든 혹은 복지국가이든 적어도 1990년대 이후 다양하게 사람들이 민감해진 것은 뭐냐면 이 위험 문제였어요. 전통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 위험, 정치적 위험은 전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빈곤이나 불황, 공황이나 금융위기, 그리고 물가가 치솟고 기업이 도산하고 고용 불안 현상이 일어나고 청년 실업, 비정규직, 근로빈민의 증가, 산업재해, 에너지 결핍 이런 이제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정치적 이슈로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은 정치적 위험이나 성차별이나 이주노동자 차별, 테러, 시위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 19세기,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현상은 즉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족의 불안정 문제,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가정의 폭력이 문제가 되고 혹은 이제 성폭력 같은 것이 문제가 되죠.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고 아동 노인의 돌봄이 이제 가족에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현상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건강의 위험에 대해서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민감해지면서 이제 국가가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료위기나 장애, 노령, 사망 등등도 과거에는 질병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노령이나 사망조차도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죠. 생태학적 위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위험으로 핵발전이나 생명공학이나 나노공학이나 혹은 거대 정부 체계의 장애나 IT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체계에 개인의 정보가 이제 정부에 의해서 감시당하거나 혹은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기업들의 유출되는 현상이. 이렇게 기술적 위험이 동반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이렇게 복지국가이든 발전국가이든 이것이 들어오게 됐던 것은 결국 세계화였어요.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로, 정보화 시대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결국 세계가 거의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런 속에서 위험 관리는 이제 모든 국가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위험, 소위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사회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사회 운동도 바뀌게 됩니다.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활동가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문성 문제는 기존에 단순히 도덕심이나 혹은 민주화를 외치면서 하던 시민운동의 한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과거에는 산업화에 대한 부작용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제 관리에 한계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부의 무능이 계속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겁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전문성을 제대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적어도 그동안의 발전국가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밀어붙였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국가는 협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거버넌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 소위 우리가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시민사회가 이 관료들보다도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일반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이들과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위 공항이나 이런 이제 그 경제가 잘 작동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빈곤 문제라든가 혹은 실업 문제 등등을 이제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999년에 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치고 들어왔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컴팩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글로벌 컴팩트가 만들어지고 유엔 산하의 글로벌 컴팩트가 만들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IS 26000을 만들어서 2000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각 국가는 이제 각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나 시민단체들 혹은 공공기관이든 이 ISO 26000에 가입을 해서 보고서를 지금 써내고 있고 첫 보고서 2013년에 나왔고 올해 또 보고서가 2년마다 2년 주기로 쓰게 돼 있거든요.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 ISO 26000에 다 가입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그것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는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들도.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민사회, 이때 시민사회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가 지향했던 개인을 주체로 보질 않습니다. 행위 주체로 개인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 행위자로는 자발적 결사체라든가 소위 자발적 결사체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부조직 NGO라든가 NPO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이 이제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죠.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한 개인들의 집합적 구성물도 아니고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시민사회를 만드는. 혹은 국가와 시장의 분화에 따라서 제3섹터로 등장한 역사적 사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발전 국가는 이제 이러한 집합적 구성물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한 혹은 역사적 사물도 아닌 이런 시민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을 정부가 만들어서 기획하고 육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발전국가가 정부의 필요성에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기획하고 육성 관리하는 모습은 19세기부터 서구 사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사회로부터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자체에서 이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가 필요했었고 이런 활동가들을 재생산해내기 위해서 자생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와 달리 발전 국가는 오히려 19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중간 조직을 기획하고 육성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시민사회 단체를 오히려 동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발전국가의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부 실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에서 정부 실패는 좀 과다한 복지 지출이 일어나면서 이제 조세 저항이 따라붙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패가 이야기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알코올리커가 되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발전국가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소위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국가가 사실은 일정한 빈곤층이라든가 혹은 장애인들 뭐 등등을 강압적으로 배제했던, 다시 말하면 대기업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키워내기 위해서 원하청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청 기업들은 저임금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청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의 먹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강압적 배제가 우리가 작동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속에서 어쨌든 정부가 실패했던 것이죠. 빈곤 문제나 혹은 청년 실업 문제나 등등을 지금 해결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발전국가도 시민사회를 외치고 들어오게 되고, 복지국가도 시민사회를 다시 한번 규범대로 요청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민사회를 요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그 리플렉션 하는 그 형식이 공공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성은 발전국가와 복지국가의 공공성이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공공성을 요청하면서 지금 공공 서비스를 국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관하는 현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거기서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이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일정한 조정 역할을 할 것이 자원이라든가 혹은 힘의 균형 관계라든가 등등을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가지고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법인세를 감소해서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공공기초를 삭감시켰죠. 그리고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이제 공공 서비스를 축소시켰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공공 서비스를 축소시켰는데, 하지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이미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시민사회로 이제 이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이나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야기하거나 등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 변화는 자동화와 유연 생산이 확대돼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스트포디즘 체제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무도 자동화되고 공장도 다 자동화되면서 이제 생산 방식이 굉장히 유연 생산 방식으로 넘어가서 과거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적은 규모로 다양하게 생산되는 한 생산 라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유연 생산이 확대가 되죠. 포스트포디즘 체제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 포스트포디즘 체제로 넘어가면 노조의 조직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의 조직률이 떨어지니까 결국 노조의 협상력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이 강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결과, 이런 변화의 결과 결국 시민사회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도 못했었는데 그마저도 약화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공공성의 쇠퇴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연대의식은 90년대에 반짝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개별 사회들의 이 공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 방식이나 또 그 사회가 가지고 들어온 공공성의 원칙들과 밀접히 관련이 지어지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민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문제를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 사회 공공성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 집합적 대응 방식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어요. 우리가 뭐랄까요, 이
그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빠르게 시장이 커지게 되죠. 그것도 이제 내수장이 커지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성만 고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개인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족도 이렇게 아이를 둘이나 셋 혹은 최근에도 하나만 낳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의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것이 등장하기보다는 개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각각 가족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메르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격리 수감을 하려고 했을 때 고치로 빠져나가는 여성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심의 결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사적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적 대응 양식이 우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이제 광우병이 터졌을 때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광우병 그 수입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 촛불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의 100일이 넘게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집합적 대응을 하고 들어오는데, 하지만 적어도 이런 공공성 수준은 우리나라가 서구보다 굉장히 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공성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위험 문제를 개인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질이 오염이 됐을 때 혹은 수돗물이 오염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정부의 그 이 상수도 정책이나 혹은 수질 보호, 강물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를 사고 먹는 물을 시장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적 문제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들어가지 않고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교육 문제 같은 것을 접했을 때도 예를 들면 지금 공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죠. 공교육 위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공교육을 계획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만 잘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 사교육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는 이런 이상현상이 등장하는 것은 위험을 사적 문제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서구보다도 훨씬 더 개인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공성이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발전 국가는 법 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 적극 개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조금 이따가 보실 터인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법을 제정해서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적어도 지금 지난 20년 동안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게 사회운동에서도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항의하고 고발하고 시위하는 이런 우리가 소위 이슈 주창형이라고 그러는데, 정책 이슈를 가지고 주창하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것이 대세였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이 이야기가 되죠.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든 혹은 정책 제안을 하고 들어간다든가, 혹은 이제 협치를 우리가 거버넌스 협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적 책임 등등을 이야기하는 이런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떠들었던 학자인데, 이 퍼트남은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미국에서 이 자발적 결사체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주장으로서 사실 미국에서도 NPS와 회원수는 계속 상승세에 있죠. 퍼트남은 일종의 그 보수주의 학자인데 자유주의자이죠. 이 친구는 자발적 결사체 안에 그 초중등학교 사치매를 혹은 이제 성가대 혹은 교회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로 넣어서 이게 이제 시민의 공적 참여가 줄어드는 것으로
주장하고 들어오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기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그 홀로 그 볼링하는 나홀로 볼링 이야기를 떠들면서 이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후기 저작에서 언급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의 주장과 달리 NPO의 수와 회원수는 미국에서도 늘어났죠. 자, 그런 속에서 소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발전국가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맥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무역국인데 그러므로 경제는 정말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외환위기를 맞게 되죠. 펀더멘탈은 굉장히 우리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쪽 타일랜드나 타이나 혹은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이 저희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지배층이 이제 경제까지도 장악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 부정부패 현상들이 만연이 되면서 그 위기 현상이 일어났고, 그 외환 위기 현상이 일어났고, 이 외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 발전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동일한 발전국가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돼요. 원래 동남아시아와 밀접히 교류를, 무역 거래를 하고 있던 것은 호주였는데, 따라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타격은 호주가 받아야 됐는데 한국이 받았던 것은 이 발전국가의 모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그 당시 그 외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해외 자본의 반응이 달라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는 IMF 체제 그 관리를 받게 되죠. 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강압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제 발전국가의 기능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IMF가 주도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위기관리 체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를 맞이하게 되셨고, 김대중 정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 구조 계획을 단행했었고, 또 이 합법 파업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이 정리해고 관련 쟁의 행위에 대해서 이 회사가 무차별적인 이런 손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돼요. 결국 이 김대중 정부 임기 첫 4년 동안에 매주 평균 5명 노동자 구속될 정도로 모든 것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의 논리를 과제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노동운동이 위축됐고 노조 조직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제계획을 단행하면서 기업은 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관행화됐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2004년에 가서 처음 이제 신규 정규 채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청년층이 전락해버리는,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했고 만년 취업 준비생, 구직 단연자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률이 8%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만년 취업 준비생과 구직 단연자를 포함하면 42% 정도로 높아집니다.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경제에서 청년층이 배제돼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을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소위 그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기업 등등을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04년에 제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기업은 여기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요. 따라서 2년을 넘기지 않고 대부분 1년짜리나 이런 단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결국 오히려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발전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가지고 정부가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거나 혹은 포괄할 수 없는 사업 분야를 노조나 혹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노사정위원회가 우리가
조합주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은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들여서 위탁 사업을 시민단체에게 넘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공적 서비스를 시민사회단체로 넘기는 이 조합주의적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이 정부 실패에 대한 항의나 고발 시위를 하는 정치적 쟁점 주창 활동이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동의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면서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쟁점 주창을 하던 이슈 파이팅을 하던 이제 시민운동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회운동권 외부에서 비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나친 시민운동이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편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활동가들만 앞에 나서 설친다고 하는 시민들의 동의 없이, 또 책임이 없는 문제점만 지적하는 뭡니까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이제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의지 없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합니다.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 연대 투쟁을 하면서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또 전문성을 띠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과잉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문제가 터지면서 도덕성 위기가 문제가 됩니다. 또 학계에서도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내부 조직이 너무 유계적이라는 겁니다. 권위적인.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외쳐놓고는 자기들 내부에서는 여전히 권위적인 그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중산층이 과다대표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위 참여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대부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만 주창하고 있다든가 라비 활동을 한다고 이제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전문가 주도로 가다 보니까 범죄 소송을 부탁하면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했고, 또 지나치게 이제 중앙 조직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 현상이 있고, 진보 정당의 정책 편향성을 갖는다고 하는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민운동은 정치적 이슈 파이팅으로 갔던 이런 이제 시민운동이 약화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이제 그 문제에 부딪혔죠.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슈 파이팅은 문제 제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안을 설정하지 못한다든가 전문성이 결여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90년대 이후 등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을 띠지를 못해요. 그 과정 안에서 결국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정책 제안하고 거버넌스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정부의 사업을 받아서 위탁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풀뿌리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 이게 이제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지역에서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거버넌스 체제로 가서 정부의 정책 발전에 개입을 하고 참여하고 혹은 집행에 참여하는 형태로 갈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시민운동 자체로 보면 우선 2000년 총선 낙선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시민운동이 사실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자기 파멸의 길로 간 건데, 2004년에 다시 한번 총선 낙선 운동을 할 때 이때는 지지운동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고, 다시 말하면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훼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이들에 보면 지금 그런 속에서 현실 돌파론하고 풀뿌리 역할론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대립 현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국정 감시 활동에 돌입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현실 돌파론이 등장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가치를 확산시키면서 아래로 내려갈 것을 풀뿌리 역할론을 가지고 들어온 속에서 이게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치러진 2007년 대선에서는 이 보수 단체들이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또 중도파들의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진보파들의 결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인적 대결장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지나치게 과잉 정치화되면서 사실상 시민운동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이 보수의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세력들이 이제 이런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정책 편향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것이 또 위기 확산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런 비판에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강한 비판이 형성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현상이 등장하면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을 제정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단체 지원법이 2004년에 만들어졌죠. 그에 근거해서 하여튼 시민사회 단체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을 반절로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을 몰아주는 그런 정책을 펴죠. 그리고 광화문에 세우이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도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시민사회단체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달라지는 이런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을 열어내기 위해서는 그 방향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찰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은 시민사회 이제 공공성이 지나치게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 운동이 이제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가 등장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회 책임성 결여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 전무가 주도하는 중앙 집중형 사회 운동에서 주민 참여형 풀뿌리 실천 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활동가의 지속적 충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2000년에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 기금을 조성해서 빈곤층이나 공익활동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는 중간 지원 조직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희망 제도소가 등장을 해서 지역사회 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들어왔고 그 해에 전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대구 시민단체 사회단체 연대회의 제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 시민센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2007년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회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NGO 중간조직 설립을 위한 전국적 연결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부산 시민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 2개월 후에 대구 시민센터가 만들어지고 광주 NGO 센터가 5개월 후에 만들어지고 조금 텀을 뒀다가 충북 NGO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서울 NGO 센터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올해 10월에 대전에서 이제 NGO 센터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기존의 시민운동과 관련돼서 시민사회에서 비교적 이렇게 자체 내부적 비판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틀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틀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집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집형은 NGO 중간 지원 센터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 중간 지원서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집형인데 이렇게 NGO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결망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소집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 쪽으로 내부에서 만들어질 때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등등의 중간 지원 조직도 다 이런 형태를 띠고 들어갈 소집형 중간 지원 조직을 아래로부터 만들어질 때 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형태로 가죠. 자, 다른 한편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 경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경제 민주화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이제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발전 국가는 결국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을 했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따라붙었고, 결국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주게 돼요. 외주화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후속 결과들이 등장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한다든가, 혹은 비정규직 문제가 등장한다든가, 혹은 장애인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결과이죠. 결국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일자리가 실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해지는 현상이 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적 경제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복지 국가들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등장하죠. 이러면서 결국 정치적 선거에서 이 복지 정책을 가져왔던 좌파들이 선거에서 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우파 정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유주의 보수주의 정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빈곤이나 실업, 경제적 불평등, 고용 불안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풀뿌리 조직들,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풀뿌리 조직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활 정치를 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복지국가들이 가지고 들어갔죠. 그걸 이제 앤서니 기든스가 이제 제3의 길이라고 써들었던 바로 그겁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길을 거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거하는 길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3의 길이 선택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 구상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자활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 전부 다 호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 자원이라든가 혹은 비시장 자원, 우리 정부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봉사라든가 민간 후원, 민간이 이제 회비 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후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토대로 해서 예산 규정을 맞춰서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기업이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국가와 복지국가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소개 복지국가는 결국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태였지만, 이 발전국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용 창출의 목적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죠.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사업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한하고 육성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죠. 여기에 이제 경제적 가치 위주의 사회 발전에 동의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원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역할이나 뭐 혹은 지금 뭐랄까요, 이 주민주도로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공공 서비스를 대신해서 주민의 적극 교육 지원해주는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런 전문적인 서포트를 한다든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세미나나 캠페인을 배치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회적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해졌던 거죠.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중간 지원 조직은 이런 모습을 띱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면서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실 시민사회에서 일정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긴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 쪽의 조직화가 시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원주 한살림 운동, 1985년에 원주에서 한살림 운동이라는 형태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다시 부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노동운동, 시민운동 출신가들이 이 생활협동조합 조직화에 나서죠. 생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생협을 결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1995년에도 의료 생협들이 다양하게 조직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로 서울 근교 도시들에서 의료 생협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1999년에 뒤늦게 제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할 목적으로 이 소비자 생협 연합회가 2012년에 결성이 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사업은 이제 진보 정부나 그 보수 정부나 다 같이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보 정부라야 뭐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쓰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에 기초해서 지역자활센터와 공공근로 형태의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받는 이런 대조화의 단체를 열었고, 소위 과거의 도시 빈민운동과 실업 극복 국민운동에 관련됐던 20개 비영리 조직들이 이 지역자활센터에 처음 위탁 사업을 떠맡아서 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관할을 하고 들어갔었고, 그리고 소위 자활 후견기관으로 비영리 조직 247개 위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소위 시민운동권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회운동령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비영리 조직, 그쪽에 비영리 조직들이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문 서비스 제공 쪽으로 넘어가면서 복지관이나 복지단체들이 비중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247개 지금 이탁 자활후견기관을 보면, 자활센터를 보면 시민운동단체가 25%, 복지단체가 47%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하여튼 그에 따라서 뭐 천여 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이 만들어지고 3명의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사회적 경제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이 아니라 그 단초를 열고 하여튼 추진력을 가지게 되죠. 지역자활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네요. 하지만 이들 자활센터는 예를 들면 관할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실제 그들이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 기밀평하고 사회 일자 차업평을 두 가지로 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하기보다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그게 급급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공공근로행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노동부가 2005년에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10년에 제정을 하게 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경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시민사회 대응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하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결성이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대정부 자율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연대회의가 구축이 되고, 이들이 이제 협동조합은 서구는 협동조합에서 이 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회의가 만들어졌고, 결국 2012년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두 단체가 합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라고 하는 것을 2013년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이 연대 주체가. 보수 정부 들어와서도 사회적 경제는 제도화의 길을 계속 밟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빈곤층의 탈빈곤화 이 문제를 국가가 사실은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제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로 이전한 형태를 가지게 보여주죠. 그건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지출을 삭감을 하고 복지를 삭감하면서 결국 이쪽으로 이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행안부하고 지식경제부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관을 해왔던 마을기업 형태로 이관을 해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제도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목표 달성의 효율성이 중요하게 제기됐었고, 결국 부처별로 그래서 분산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이건 뭐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실 터인데, 이렇게 서로 분산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가 맡아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마을기업은 안행부, 농어촌 공동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떠맡는. 결국 발전국가는 통제 용이성,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발전국가의 기본 틀이거든요.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죠. 이 전체를
기획자 정보로 떠넘기기 위해서 기획자 정보가 통과하는 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실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사회적 기업의 중간 지원 조직은 전형적인 배분형 중간 지원 조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수혜 조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펀드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들어오든 뭐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든 이게 이제 사실 중간 지원 조직에서 우리가 배분하는 소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리자 역할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복지국가는 시민사회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했다고 한다면, 발전국가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 출현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하여튼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2010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16개 권역별 중간 지원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 규범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관리 감독을 하는 형태로 하게 되죠. 자,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간 지원 조직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각 영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그 대구 경북만 지금 하나의 권역으로 잡혀서 16개 권역에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의 체계와 역할은 뭘까? 하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좀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뭐 어떤 현상이 등장하냐면 그나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대도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그나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보신 다른 10여 개의 다른 광역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등장해 있는데 시민사회형에서 사회운동에서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지향된 운동 노선이 부재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이죠. 그것을 상당한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운동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등장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고 하여튼 그걸 문제 삼으면서 정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부재한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정부가 집단의 사회 참여 의지나 혹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젊은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나 회계사, 의사 이들이 과거에 사실 이 정치적 쟁점 주창형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전문가 집단인데 이게 이제 퇴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망가 위주의 이들이 명망가들이죠. 이들 이제 권위주의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게 주민 참여를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운동의 조직이나 이것 운영도 결국은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보다 소수 지도자가 결정하는. 저도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물러설 때를 놓쳤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진작 물어났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로부터 괴리된 채 중앙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지역에서 보면 불가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이 아니라 중앙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풀뿌리 생활정치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협치도 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와 시민단체 협치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동반자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은 파트너십 하는데 파트너십은 동반자 관계거든요. 같은 동등한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발전국가 틀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아니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게 보수 단체이든 진보 단체이든 그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는 정책 협의체나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둘러리 역할을 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정부가 어떤 합의 사항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대로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원하는 밀어붙이는 권력의 우위가 그대로 작동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협치는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또 하나 문제는 진보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관계에 진출을 함으로 해서 이런 정업 규모의 큰 규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화됐다고 하는 문제.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정치 계획이나 경제 계획이나 이런 정책 의제 설정을 하는데 입법하는데 일정한 점이 있었지만 많은 이제 시민들이 사회운동이 지나치게 정치 권력으로 가는 디딤돌에 불과하다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은 현실 돌파론이 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풀뿌리 역할론이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지역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중앙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방은. 지금 아까 그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이제 이런 그 중간 시민 NGO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중앙보다 이 지방이 이런 진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들의 관련자들에게 참여했던 것이 바로 오히려 사회운동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야기시켰고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상대적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퇴조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충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여객 유출이 심한 지방 대도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더 컸죠. 그래서 부산, 대구가 먼저 NGO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NGO 중간 지원 조직은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 기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결국 풀뿌리 생활정치의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력을 재생산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생성하고 리더십을 그리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토양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대두됐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해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끌어내야 된다. 그 플랫폼 역할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 지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존재하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인재라든가 이 자원봉사 문화나 혹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이게 실제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지역의 장미심 등등을 발굴해서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해야 된다는 속에서 지역성에 기반한 시민 참여의 주관 지원 조직을 탄생해 보게 됩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단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산 조직이라고 해서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오랫동안 이걸 끌고 왔었는데 이 목적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시민단체들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슈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사실상 실패했고 이건 뭐 서울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 하나만 지금 남아있고 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두 개만 남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소위 이 NGO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주민 참여 풀뿌리 그걸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NGO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요거죠. 요걸로 가게 되는데 풀뿌리 단체, 풀뿌리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공익 활동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 교육을 계획하거나 지역 주택 활성화 재생 사업이죠. 청소년 발달, 공익적 문화 예술 등등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이 NGO 중간 지원 조직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어쨌든 뭐 시민 활동 자료를 이렇게 하고 대출해주고 이게 지금 4개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시민 NGO 센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지역의 그 풀뿌리 정치를 열어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GO,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중간 지원 조직은 다른 형태로 갑니다. 발전국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의 관리 역할을 위임받아가지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경제를 제도하는 이런 이제 과제를 전가받아서 정부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그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처리하고 있는 거죠. 동원돼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라는 이 사회 정축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 목표 쪽에 해당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는 속에서 지금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내놓고 있는 중간 조직의 목표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위탁 업무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위탁 업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하고 인증 관리하고 보고서 수리하고 교육 실시하고 이게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죠. 조리, 훈련하고 행사하고 활동자 운영과 경영 공식 지원을 하고 설립 인가 지원하고 현장 모니터링 잘 되고 있나. 왜냐하면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윤 창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윤은 창출하되 이윤을 분배하면 안 됩니다. 이윤 분배를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혹은 지금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혹은 말기업 등등이 대부분 이윤 분배 쪽으로 자꾸 움직여가서 지금 문제가 현장에서 강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들이 기본 인식이 되어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 감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내용의 확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려고 하면 이윤 분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경우에도 이게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렇습니다. 활동가 양성을 하고 사업 지원을 하고 조사 연구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추진 전략은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이런 활동가 아카데미 운영하고 재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 경영이나 컨설팅을 하고 사업 자금 지원하고 계획 공모 플랫폼 지원하는 아카이브 구축하고 조사단 구성해서 체계적 관리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체계적 관리 체계 이 굉장히 핵심으로 지금 생각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서구의 경우는 이거거든요.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종자 혹은 중개자 역할을 해야 돼요. 관리자가 아니라. 조종자, 중개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종자,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가 우선 돼 있어야죠. 그리고 경제적 분권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각 영역이 독립된 경제적인 능력을 획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으로 전부 다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에는 특히 대기업이나 본사들이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특혜를 띄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한테 동반자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죠.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줘야죠. 들러리가 아니라. 그리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결망이 전제가 되죠. 네트워크가 마무리되어 있어야죠. 하지만 발전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형으로 가면서 획일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갑니다. 이런 것은 이제 빈곤 치료, 노동 불안 이런 것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중간 지원 조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전달 체계가 접근이 어려운 영역과 계층의 수요를 반영해야 되고 또 공적 서비스 개발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요구에 맞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성을 줘야 된다. 이게 이론적인 요청되는 거,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부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동반자관계가 파트너십이 형성될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 상호 협력이나 소통이 촉진되면서 네트워크 형성되고 조정자 역할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까지 가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지오나 등등이.
어쨌든 지방정부와 주민, 시민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요구를 파악해서 그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수요 공급을 잘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또 비영리적인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인력이나 자금이나 정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죠. 이제 외국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구사하는 복지국가와 독일, 프랑스 같은 오랜 이태리나 혹은 이제 스페인 뭐 등등이 가지고 들어오는 NGO 등간 지원 조직의 모습은 사실 양쪽은 다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미루고 앞으로도 이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기대치와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